그 헌재가요 패스트트랙에 관련해서 그 빠루가 등장했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위헌 소송을 미래한국당이 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이 되면요. 미래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는 부분이 상당히 면죄부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 없어 위헌 아니다 이렇게 사실 결론 내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 우리 고소 직전에 있다는 곽상도 뭐 나경원 해가지고 그 미래통합당의 핵심들은 다 포함돼 있고 출마도 못할 당선됐더라도 날아갈 각이었던 사람들이 국면지책으로 위헌인지 아닌지를 이제 한번 소송을 걸어봤는데 무의로 끝나는 상황이네요. 패널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내 말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계속 끊기면 안 돼. 네. 무슨 말인가 막 해. 항상 이쯤 나가야 되나 고민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이제 헌재로 넘긴 것 자체가 입법부 내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사법부로 떠넘긴 건데, 사실은 또 이제 그걸 떠넘긴 주체가 떠넘겨 놓고서는 그 해석 그 결과를 뭐 이제 면죄부를 줬다는 듯이 오히려 비판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들은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놓은 비책이지만 결국엔 이게 발목이 잡는 형태가 돼서 패스트트랙이 합법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때 모조리 수사 대상과 이제 국회 선진화법 처벌 대상이 되는 분들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마련됐다. 뭐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과연 검찰이나 그런 데가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명분은 점점 더 이쪽에 있다라는 거를 확신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동일한 얘기인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입법부의 정치적인 것을 자꾸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는 그 입법부 자체를 너무 자기 비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헌재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선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그 정당한 패스트트랙의 처리 과정에서 거기에 그 물리적으로 방행을 했던 사람들을 형법으로 이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그 법률이 살아있음을, 형해야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검찰이 지금까지 헌재 재판을 기다리면서 아마 그 명분을 쌓았을 텐데 우리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그 가속하지 않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해야 될 시가 된 겁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그때 안 받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자신들의 그 뭐 합법적인 의사 표현을 방해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국회의장이 이쪽에 권한 중에 하나였었고, 당시에 그 사보임도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법에 위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 그러니까 사보임은 보니까 헌재에서 5대4로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아마 그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여기도 같습니다. 관례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대4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합법으로 지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 웃긴 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가 개헌도 할 수 있습니다. 개헌. 그러니까 국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곽상도처럼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분쟁도 법적인 부분으로 가고 요럴 것이 아니라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 법을 협상을 통해서 바꿔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일방적인 어떤 걸 갖고 뭐가 막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에는 내용을 떠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밀어붙여 막 180석 존대 다 알아서 해. 이거 이제 우리가 구호로서는 적당한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문 대통령 방식에 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도 안 들어주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결국에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180석 정도 갖고 있으니까 막 밀어붙여가 지지자들은 요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실 국회에 가면 힘들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엔 민주당의 도구로 돌아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은 게 너무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대북 송금에 관련돼서 법이 정한 절차라면 그거 해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동교동과 멀어진 게 있거든요. 집권 후에.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동이나 주장이 100%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절차에서 상대방의 의견 수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면 타협점을 찾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야 드디어 힘이 생겼으니 우리가 다 가져온다 아니면 그 절차 무시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끝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위협이 외부로부터 올 수 있지만 내부로부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친 그 주장 선동 때문에.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나중에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찬 때 주호영 대표하고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협치를 위한 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자발적 분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해. 이제 진짜 패널이 되고 있어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정일이 딸님 맞잖아. 아, 김정일 아들은 정은인데요. 정은혜비?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까지 봐요. 어디를 가나 강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요구하는 게 도움이 돼요. 현실적으로. 힘의 균형에 있을 때 야 180석인데 막 알아서 다 해. 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민주당의 국회의 플레이가 더 세지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방하고 협상 요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런 요구들도 필요하고 한쪽에서는 뭔가 조금 더 합리적인 느낌의 부드러운 비둘기파도 필요합니다. 이게 잘 어우러져 가야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